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우리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자, 우리 교재 196페이지에 가면 197페이지에 가면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으로 해서 5가지가 나오죠. 자,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것들을 설명은 드릴 건데 분류를 제가 조금 다르게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정액법이라는 걸 볼게요. 자, 정액법이라는 건 매년 같은 금액을 우리가 달았다고 상각해 나가는 걸 정액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같은 금액을 한다면 흔히 우리 쓰는 표현에서 n분의 1 한 거예요. 그럼 n분의 1을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n분의 1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의 공식은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뺀 이 금액에 우리는 내용연수로 그냥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뺀 게 120만 원에서 20만 원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100만 원의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매년 20만 원씩 5년간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5년 동안 쓰면 10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게 되겠죠. 그럼 100만 원만큼 닳고 나면 20만 원 남아서 팔고 받으면 된다라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이라는 건 매년 같은 금액이 상각되는 방식을 우리가 정액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연수합계법을 먼저 볼게요. 자, 연수합계법이라는 건 공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가지고 우리 연수의 합계분의 연수의 역순으로 우리가 계산해 가는 방식이 연수합계법이에요. 자, 이 공식만 가지고 보면 느낌이 좀 잘 안 올 건데, 자, 얘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자,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 X5년도가 있어요. 자, 그럼 5년 동안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얘 감가상각비를 5대, 4대, 3대, 2대 1의 비율로 우리가 이 100만 원을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안분한다는 건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하는데 역순으로 1차 연도에 5대, 4대, 3대, 2대 1, 만약에 3년짜리면 3대 2대 1의 비율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안분할 대상 금액을 전부 다 합쳐서 그분의 자기 숫자를 쓰는 게 제일 안분하기 좋죠. 자, 3대 2대 1이에요. 이걸 비율로 나누려면 얘 더하면 6이죠. 그러면 얘는 6분의 3, 얘는 6분의 2, 얘는 6분의 1로 하면 안분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얘도 5대 4대 3대 2대 1이니까 이 비율로 역순으로 안분할 거라서 얘 다 합치면 15가 나오겠죠. 그럼 1차 연도는 15분의 5, 2차 연도는 15분의 4, 3차 연도는 15분의 3, 4차 연도는 15분의 2, 5차 연도는 15분의 1을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적은 숫자예요. 그럼 얘를 100만 원 가지고 곱해서 그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자, 이 방식 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유가 100만 원을 우리가 5년간 쓸 건 맞는데
자, 우리가 기계장치라든지 뭔가를 사오면 성능이 좋아서 수익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게 처음 샀을 때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얘는 노후화되어서 성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수익을 많이 창출을 못하는데, 근데 정해법은 그런 거 안 따지고 5년간 매일 똑같은 20만 원의 비용 처리되는 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초반에 많은 비율로 역순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안분화하겠다는 게 연수합계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짜리라면 다 합치면 19, 87, 65, 43, 2를 합치면 55겠죠. 그럼 55분의 10, 1차년도는, 그러면도는 55분의 9,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얘네들 전부 다 합치면 15분의 15가 되겠죠. 그럼 1이니까 100만 원이 상각되는 방식으로 그냥 역순으로 안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표현들 할 때는 그냥 내용연수 역순으로 안분해서 사용한다는 건데, 그걸 분모에 두는 숫자가 합계니까 연수합계고, 분자는 연수의 역순이라는 거예요. 5, 4, 3, 2, 1. 그래서 이걸 연수합계법이라고 해요. 자, 이 두 개도 공통점이 첫 시작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해서 하는 거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자, 다음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생산량 비례법의 이 생산량이라는 건 조업도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조업도라는 건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뭔가를 많이 만든다, 작게 만든다, 혹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작게 들어간다, 일하는 시간이 많다, 작다, 이런 이제 기준점을 잡는 걸 조업도라고 해요. 그럼 그 기준점에 비례해서 얘가 달아간다고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샀는데, 기계장치는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볼게요. 그럼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올해 몇 개를 생산할지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1000개만 생산하면 더 이상 이 기계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식이 지드원가의 잔존 가액을 뺀, 이번에도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다가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실제 생산량을 위에 분자해 두면 얘가 전체 1000개 중에 올해 몇 개 만들었어. 그럼 그 비율만큼 감가상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원가의 잔존가액을 빼면 뭐 당연히 100만 원이겠죠. 지도원가의 잔존가액 빼면. 그럼 100만 원인데, 자, X1년도에 만약에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 우리는 총 생산량이 1000개였는데 1000개 중에 300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30만 원이 달았다라고 그냥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산량이. 이건 얼마나 다를지 안 다를지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2000년도에 우리가 주문이 들어와야 만들 거잖아요. 봤더니 5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2000년도는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00년도에 주문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계로 더 만들 수 있는 건 200개밖에 없죠. 그러면 20만 원이 상각비가 되고 끝나는 방식이 지금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그럼 생산량 비례법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생산량에 비례해서 얘가 달았다라고 이제 상각비를 선택하는 방식이 우리 생산량 비례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 방법도 제가 지금 우리 교재 순서하고 틀리게 쓰는 이유가, 얘까지도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시작점을 잡고 있죠. 지금 제가 왼쪽에 예를 든 걸로 치면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먼저 구한 후에 계산했다는 거예요. 20만 원을 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자, 그런데 자, 이 세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정률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정률법은 공식은 간단해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 정액법 공식인데 미상각 잔액이라는 건 감가상각하지 않은 금액이죠. 그죠? 미상각 잔액이니까. 그럼 감가상각하지 않은 금액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겠죠. 그럼 감가상각한 누계 금액,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금액을 모아둔 누계액을 빼면 나머지는 아직 감가상각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미상각 잔액은 이거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원가가 120만 원인데 감가상각이 50만 원 되었어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죠? 장부 가격은 70만 원짜리죠. 이 70만 원짜리다라는 이 표현이 얘의 장부가액이에요. 원래 70만 원이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 주려고 120만 원에 샀는데 50만 원 달았어. 그래서 70만 원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장부가액이에요. 우리는 70만 원 보여주고 싶은데 표현을 120에 샀는데 50만 원 달았다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건데 저는 지금 얘를 장부가액이라고 하면서 쓰기는 미상각 잔액이라고 했죠. 얘 둘이는 유형자산에서는 장부가액하고 미상각 잔액은 같은 표현이에요. 감가상각 하지 않은 게 장부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는 같은 뜻이고 여러분은 감가상각 할 때만 미상각 잔액 표현을 보지 그 외에는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볼 거예요. 그럼 이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가액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엄청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얘 기억해 두세요. 그냥 우리가 문제 풀 때에 쟤를 알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문제 보면서 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장부는 자, 지금 얘 장부가액 얼마짜리죠? 70이죠? 얘를 80에 팔면 얼마 이익이야?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문제에 나오면 이걸 생각 못해서 분개했는데 50만 원 이익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장부가액 얼마다? 왜냐면 얘가 적혀 있어. 그리고 근데 적혀 있고 80에 팔았다고 적혀 있으면 보자마자 장부가액이 70이고 80 팔았네. 10만 원 이익이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부가액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분개만 가지고 막 입력하다 보면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10만 원 이익이라 해놓고선 장부에는 이상한 이익이나 손해가 막 나와 있어요. 그럼 잘못됐다는 거 알고 다시 점검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장부가액은 앞으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장부가액 미상각 잔액을 막 이야기했는데 정률은 기획재정부에서 옛날 저도 언제인지 모르는 옛날에 업종별로 자산별로 우리가 정률이라는 걸 이렇게 구해서 공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제조업에서 웬만한 물건들은 5년이면 0.451이 정률이에요. 그럼 이 정률법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자, 첫 번째 첫 해에 올해 1월 1일 날 샀어요. 그럼 감가상각은 매일 가치가 달아가지만 매일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한 번에 이번 오랫동안 다른 부분을 상각을 할 건데
그럼 12월 31일 기준에서 미상각 잔액은 자 이걸로 봤을 때 얼마일까요? 올해 1월 1일 날 샀어요. 그럼 이때까지 미상각 잔액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20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상각한 적이 없잖아. 지금 올해 사서 올해 처음 감가상각 할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 한 적 한 번도 없겠죠. 그래서 이 앞에 1, 2, 3번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이하고 차이는 첫 시작을 120만 원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정해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잔존가액 20만 원 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얘는 120만 원으로 곱하기 0.452를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1차 년도 감가상각비는 자 우리 기억하게 제가 계산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54만 1,200원이 1차 연도 감가상각비예요. 그럼 X2년도 12월 31일 날 자 이때는 자 우리 미상각 잔액은 120만 원 있었는데 샀는데 1차 연도에 이 금액 감가상각 했으니까 이 금액 뺀 금액이 미상각 잔액이겠죠. 그럼 미상각 잔액은 65만 8,800원이 미상각 잔액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금액 뺀 거. 그럼 여기에 0.452를 하면 29만 7,119원이 반올림하면 2차년도 상각비예요. 그럼 3차년도에 보면 36만 1,681원인데 자, 3차년도에 0.452를 곱해주면 16만 3,118원이 금액이 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만큼 감가상각을 하면 그 다음 장부 금액이 19만 8,563원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 이유는 지금 이 자산에 대해서 잔존가액이 20만 원이죠. 그럼 20만 원을 남겨놓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만 원보다 못하게 생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에 잔존가액을 20만 원을 끝에서 빼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의 금액을 다 더하면 딱 100만 원이 나오겠죠. 지금 120에서부터 빼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20만 원 빼고 딱 정리 맞췄잖아요. 그럼 왜 정률법은 처음부터 20만 원을 안 빼고 마지막에 20만 원을 빼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 100만 원을 정률을 곱해서 딱 떨어지도록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20만 원 빼놓고 계산해서 또 끝수가 안 맞는 거 그거 해봐야 무의미한 짓이겠죠. 그래서 취득원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수 조정으로 잔존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우리 정률법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은 여러분한테 절대 안 시켜요. 여러분한테 이걸 구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혹은 이걸 구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구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알려줄 거란 말이야.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알려주면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이 금액에 얘를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는데 취득원가하고 잔존가액하고 정률을 알려주면 잔존가액을 빼고 계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100만 원을 하는 순간 값은 41만 5,1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끝났죠. 45만 1,000원이구나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취득원가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빼더라. 증유법은.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중체감법을 보면 이중체감법은 이게 이중체감법이에요. 위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 정률을 알면 정률법을 쓰는데 이 정률을 모르는 경우에 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률을 어떻게 만드냐면 얘를 정률을 만드는 게 내용 연수분의 2를 가지고 정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정해법은 내용 연수분의 1로 해가지고 계속 계산을 했죠. 근데 얘는 내용 연수분의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같은 경우에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정률이 0.400이 돼요.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정률법처럼 우리 자기가 직접 이중체감법으로 만든 정률로 120만 원에 0.400 곱하고 또 미상각잔액을 0.400 곱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 정률법의 간편법이라고 표현돼요. 정률을 모를 때 정률을 이중체감법이라는 건 여기 분자에 2를 두고 이걸 가지고 정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률법처럼 해가는 방식이 우리 이중체감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방법론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정해법, 연수학계법 그리고 생산년 비례법은 잔존가액 20만 원 빼고 시작했고 나머지 두 방법은 잔존가액을 안 빼고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1차년도 감가상각비를 좀 볼게요. 1차년도 감가상각비. 자, 우리가 정해법을 하면 자, 이걸로 정해법 했을 때 1차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20만 원이었죠? 매년 20만 원씩 5번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연수 합계법을 쓰면 자, 우리 100만 원에 15분의 5였죠? 그러면 33만 3,333원이 되겠네요. 15분의 5니까 3분의 1이라서 100만 원에. 그죠? 또 정률법이 되면 자, 정률법은 앞에 120만 원에 0.451 하면 54만 1,200원 이거였죠? 같이 계산했었죠? 자, 시험에서 1차연도 감가상각비가 큰 순서대로 써라 혹은 가장 큰 것은 가장 작은 것은 물어보죠. 저처럼 계산하지 마세요. 무조건 정액법이 제일 커요.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정액법이 제일 작아요. 계산 모든 숫자를 다 갖다 놔도 계산하면 무조건 정률법이 제일 크고 정액법이 제일 작은 방법이에요. 그거 아니면 보자마자 시작과 끝이나 아니면 큰 거 물어봤으면 이것저것 별것 없이 정률법 선택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계산하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무조건 정률법이 제일 크고 정액법이 제일 작아요. 사이에 뭐가 있든 간에 몰라. 2차연도 감가상각비는 알 수 없는 거예요. 2차연도 감가상각비는 왜냐면 얘가 초반에 많이 달리다가 뒤에 가면 뺄 게 없어가지고 작아지거든 갑자기. 얘는 꾸준히 20만 원씩 달리지만 얘는 2년 지나면 한 80만 원 이상 날려버려요. 그럼 더 이상 뺄 게 없어지잖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가면 알 수가 없지만 1차 연도는 무조건 이렇고, 그리고 또 1차 연도만이 아니고 2차 연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봐도 똑같아요. 누계액은 1차 연도 2차 연도 거 합친 거잖아요. 얘 1차 연도 2차 연도 합쳐봐야 40만 원이에요. 1차 연도 거도 못 따라가죠. 얘는 합치면 80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정해진 결과니까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정률법이 제일 크다, 정해법이 제일 작게 나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빠르고 쉽게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매년,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든 이 금액이든 이 금액이든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는 금액을 차변에 감가상각비, 자 정해법이라면 2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120만 원에 산 얘가 건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가 건물이라면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한 거는 비용 계정 과목이죠. 그리고 다른 만큼 대변에 줄이게 되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 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차감 계정이라는 건 항상 자기 짝지가 있기 때문에 꼭 자기 짝지를 선택해야 되지, 다른 짝지 선택하면 큰일 나요. 우리 회사에 자동차가 없는데 차량 운반고에 감가상각비를 쓰면 누가 봐도 이상한 게 되겠죠. 차가 달았대, 차도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 짝지를 쓰는데, 제가 쓰기를 건물이라고 썼지만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X1년도였어요. 그러면 X2년도에 차변의 감가상각비다 2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20만 원. 정해법으로 자, 이렇게 건물의 짝지로 썼어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얘는 X1년도의 비용, 얘는 X2년도의 비용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이니까 같은 쪽에 쓰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럼 2차 년도에 이렇게 20만 원 회계 처리하면 재무상태표의 잔액은 둘이 합쳐져서 4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 120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 달아서 80만 원이다. 이렇게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년 감가상각하는 만큼 쌓여갈 거고, 차변에 있는 비용은 그 해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냥 끝날 거다. 이렇게 둘의 성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에 있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처분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로 가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가 X1년도 1월 1일 날 취득을 해요. 자, 100만 원짜리 건물을 샀다라고 볼게요. 그럼 차변에 건물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5년간 정해법으로 잔존가액이 없이 상각을 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1차 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죠? 그렇죠, 20만 원이겠죠.
숫자 쉽게 하려고 그냥 이거 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X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이다.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이다. 얘는 건물의 짝지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본사 건물이면 800번대, 공장 건물이면 500번대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쓰고 그래서 양쪽 다 신경 써야 돼요. 어디 건물이다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럼 X2년도 12월 31일도 우린 똑같은 정해법이니까 같은 금액이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자, 이렇게 처리를 해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X3년도 1월 1일 날 자, 이걸 70만 원에 처분을 해요. 처분을. 자, 그럼 자, 저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지금 처분하는 내 건물의 장부 가액은 6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20만 원 두 번 달았으니까 60이잖아요. 60만 원인데 지금 얼마에 팔았죠? 70 팔았죠? 그럼 결과는 1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처분을 하면 처분이란 글자는 장부에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다 지우는 거다. 그것도 지우는 방법은 반대쪽에 쓰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건물에 대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흔적을 보면 사왔던 금액 100만 원 그대로 적혀 있겠죠. 왜냐하면 얘를 대변에 쓴 적이 없어요. 그럼 100만 원 그대로 있을 거고 그리고 얘랑 관계된 감가상각 누계액 얘도 203번이겠죠. 40만 원 얘도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지우는 방법은 반대쪽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좌우 같이 이 분개할 때에 제가 어느 순간 분개를 여러분들이 자산이나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이 눈에 띄는 걸 먼저 써도 좋아요. 그러면서 차변부터 쓰시든 대변부터 쓰시든 본인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걸 먼저 쓰세요 그랬죠. 얘는 당분간 좌우 같이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분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처분했다 혹은 어떻게든 얘를 지워야 되면 자, 분개할 때 자, 첫 번째 대변에 유형자산을 지우고 그리고 취득원가를 쓰는 거예요. 대변에 취득원가를 대변에 먼저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을 쓰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처분액 받거나 받을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받을 금액이 현금으로 받았다면 차변에 현금 70만 원이다. 자, 항상 이 순서대로 쓸게요. 자,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 시작은 대변에 유형자산 취득원가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차변에 돈 받는 거 쓸 거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왜냐면 지금은 이 상태로 가지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얘를 다들 잘 하세요.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라는 데를 가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섞이는 순간 70만 원에 팔았으니까 7만 원이나 부가가치세가 분기에 꼬여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분기가 말려요. 그걸 무시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 순서를 지키면 절대 실수를 안 해요.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과목 취등원가 뭐 적혀있던 거는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돈 받는 거 쓰면 그 다음 생각하는 거 이까지 써놓고 나서 이익인지 손해인지. 그럼 차변 대변 합 보니까 10만원 차이가 나죠. 그럼 대변에 10만원만큼 대변 수익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10만원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1, 2, 3번까지 가서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나와야 되지, 그 전에 이익이다 손해다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쓴 거는 처분이죠. 처분이죠. 근데 처분이 아니라 얘는 매각이에요. 회계에서 처분은 장부에서 지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또 다른 처분이 뭐냐면, 자, 지금 이 건물을 이번엔 X3년도 1월 1일 날 철거한다고 볼게요. 지금 이 건물을 안 쓰고 다른 거 지으려고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지금 철거하는데 얘 전제 조건이 지금 감가상각 도분했다는 건 사용 중이던 거죠. 그럼 이번에는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해요. 철거. 자, 어떻게든 나한테선 건물이 사라지는 거죠. 건물이 사라지면 내 장부의 건물은 지워야지.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 건물 지우고 반대쪽 대변에,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감가상각 누계 차변에 지우고, 이거는 불변이에요. 자, 그럼 대변에 건물 취득원가, 그리고 차변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지웠어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우리 건물의 장부가액이 얼마였죠? 장부가액 60만 원이죠. 지금 60만 원짜리 건물을 없애버린 거죠. 내 장부에 60만 원짜리다라고 적어놓은 거였잖아요. 그걸 없애버렸으니까 우리는 60만 원짜리 건물을 지우면서 손해본 돈이죠. 자, 처분이라는 건 장부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차이 나는 이 60만 원은 계정 과목이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이 60만 원은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분은 판 게 아니다, 위에 거는 매각한 거다, 처분은 장부에서 지우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부에서 지우는 게 처분이에요, 회계상에서는. 그럼 얘 지금 철거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장부에 지우면서 손해본 돈이죠. 자, 그럼 여기에 제가 돈 하나만 더 섞어 볼게요. 철거할 때 철거비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철거비가 10만 원 더 들어갔다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추가된 금액을 써볼게요. 자, 그럼 10만 원 철거비가 더 들어간 거예요. 얘가 철거비. 자, 그럼 지금 처음에 사용 중이던 60만 원짜리 건물을 없애서 60만 원 손해라고 했는데, 철거비 10만 원까지 들었다면 이 건물을 없애면서 지우면서 난 얼마 손해보게 된 거죠? 70이죠. 그래서 이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합쳐져서 이렇게 70만 원이 될 거예요.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의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정확한 거예요. 기존 사용 중이던 건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 중 안 있는 건 이런 조건이 아니고 사용 중이던 건물을.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똑같은 거 가지고 연결해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X3년도 1월 1일 날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불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 자, 우리가 팔아서 없어졌던 내한테서
내가 철거해서 없어졌던, 불타 없어졌던, 나한테는 없어진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일단 나한테서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취득원가 건물을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을 지우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지금 없어진 건물은 얼마짜리였죠? 그렇죠. 60만 원짜리였죠. 그럼 우리 불나거나 홍수 난 것들 재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이 화재나 이런 걸로 재해를 당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은 사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와 하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재해 손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재해 손실이나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시험에서는 두 개 중 아무거나 쓸 수 있다면 어떤 거 쓰라고 알려주겠죠. 그럼 얘를 원하면 얘 알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해 당하면 그냥 재해 손실 생각하다가 문제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 쓰라고 한다면 그때 쓰면 돼요.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재해를 당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만 쓰고 쉽시다. 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자, 얘가 연결이 되어서 자, 보험금 수령한다라고 볼게요. 자, 저 건물이 불타가지고 보험금 70만 원을 받아요. 보험금 70만 원. 자, 그럼 이익인가요? 이익인가요? 자, 우리 회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70만 원 받는다 그랬죠? 오늘은 70만 원 받는 날. 불타 없어진 날은 없어진 날. 오늘은 보험금 받는 날이지. 얼마짜리 건물이었는데 70만 원 받았다. 10만 원 이익이 내 생각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별도의 회계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받는 날 얼마에 샀고 감가상각이 얼마였고 막 이런 글자 적혀 있는데 한정이에요 다. 그거 보면서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불타 없어진 날 그대로 회계 처리했겠지. 오늘은 보험금 타는 날이야. 그럼 보험금 타는 것만 쓰면 돼요. 그럼 차변에 보험금 만약에 보통 예금 들어왔으면 보통 예금에 70만 원이다. 대변에 보험금 수익이다 7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혹은 통지만 받았으면 여기 미수금이라고 보험회사 써두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계 처리는 수익인시 시점이 보험금 수령 통지받은 날이 수익인시 시점이라서 그때 대변에 보험금 수익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잠시 이야기했던 10만 원 이익이라고 결과를 내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불타 없어진 날 보험금 주면 그렇게 처리해요. 그날에 다 일어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전산세무 1급이에요. 이 앞에 회차에 그렇게 문제 나와서 다 틀려졌어요. 그날에 돈을 주더라고요. 다들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틀렸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럼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왜 따로따로 하냐면 옛날에는 미결산이라고 적어놓고 여기서 미결산 60 없애면서 10만 원 보험 차익이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회계 기준이 뭐라고 했냐면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랬어요. 얘 영업외 비용이고 얘 영업외 수익인데
어차피 손익계산서 가면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넣으면 그냥 알아서 순액으로 이익 나올 건데 왜 이걸 쓸데없이 영업활동도 아닌데 관리해가면서 얼마 이익인지 산출하고 있니? 쓸데없이 하지 말래. 처음에 2001년도에 했는데 기업들이 안 지키고 계속 하니까 2005년부터 그렇게 되면 재무제표 인정 안 할 거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써요. 따로따로. 자, 이게 우리 처분, 지금 처분이라고 말했지만 장부에서 우리 유형자산이 없어지는 거 다 처분이라고 이제 강범위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다음 201페이지 거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